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에 윈도우 프로그래밍 응용 기말고사에 대한 요약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기말고사 요점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포인트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강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강의 슬라이드와 함께 공유된다는 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유형은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단답형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상중하 모두 다 객관식과 주관식이 모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난이도 상은 6문항, 난이도 중은 10문항, 난이도 하는 10문항 해가지고 총 26문항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 8주차부터 14주차까지 범위 포함이고요. 정확히 우리 수업 기준으로는 매 주차가 3개 강의로 쪼개져 있으니까 19강부터 시작해서 39강까지의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 요점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8주차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응용 배우기에 앞서서 C++ 언어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죠. C++ 언어에서 서서히 어려워지는 부분, 바로 객체 지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이제 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저희 수업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클래스의 속성하고 동작을 이어받아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능을 이어받고자 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 명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서부터 상속된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파생된 클래스, 요거 영어로 derived class라는 표현으로부터 온 거 다들 이제 한 번쯤 저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요런 명칭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중복되는 코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유지 보수 변경을 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지려면 부모 클래스 또한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된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여러 자원들을 끌어다 쓰죠. 이런 것들을 되돌려 줄 때 사용을 하는 소멸자라고 하는 것도 호출이 되는데 이건 역순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식 클래스 쪽이 먼저 호출된 다음에 부모 클래스 쪽이 나중에 호출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 실습할 때는 실습 코드 부분을 주로 좀 많이 살펴보시라. 이런 거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코드의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위주로 정리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금세 잘 따라잡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20강도 마찬가지로 상속에 대한 심화 주제로 들어가죠. 접근 지정자, access modifier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public, private, protected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근데 이때부터 아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상속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public 접근 지정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private 접근 지정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프로텍티드 접근 지정자의 경우에는 샵과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들을 이용해서 클래스 선언에서 레이블 형식으로 사용한다. 뭐 예를 들면은 클래스 my 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안에서 public 하고 이렇게 땡땡 하고 나서 여러분이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들을 선언하고 또는 정의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요 protected라고 하는 거가 private랑 비슷한데 protected는 그래도 상속되는 자식 클래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접근 지정자랑 다르게 상속 접근 지정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오른쪽에 클래스 마이 클래스를 예를 들면 퍼블릭 상속을 한다. 누구한테서 뭐 페런트 클래스로부터 그러면 이렇게 퍼블릭과 같은 키워드를 가리켜서 상속 접근 지정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클래스 선언문 첫 줄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제 더 좁은 스코프의 상속 접근 지정자가 지정되면은 상속되고 나서 스코프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습 코드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강에서는 멤버 함수 재정의와 다중상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 영어 표현으로 overriding이라고 하는 거가 멤버 함수 재정의. 요거는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override 위에 올라탄다는 그런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된 멤버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멤버 함수랑 동일한 시그니처 필요합니다.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표현은 중간고사 때도 한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함수의 반환형, 함수의 이름, 또 함수의 인자, 형태,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용어로 중복 정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같은 이름 멤버 함수를 여러 개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거. 시그니처의 매개 변수만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overriding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멤버 함수가 있는데 상속하면서 그 기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참고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 이제 콜론이 두 개 붙어 있는 스코프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 멤버 변수 내지는 멤버 함수인지를 지칭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C++에는 다중상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으로 C++ 학습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객체지향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직접 다중상속한다. 조금 보기가 어려운 그런 프로퍼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다중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독이 되는 거는 바로 ambiguity, 모호성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일 입출력이죠.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특히 이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입출력, 뭐 키보드 입출력, 모니터 입출력, 프린터 입출력, 네트워크 입출력 이런 걸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추상적인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장치 독립성 확보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요. 우리는 파일과 관련된 클래스들로 출력을 위한 off stream, 그 다음에 입력을 위한 if stream, 그 다음에 공통적인 입출력 모듈을 다루는 f stream 등등을 모두 클래스로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파일 모드들을 배웠는데요. 특히 이 버티컬 바 연산자, 이게 이제 비트와이즈 오어 연산자죠. 그래서 이런 오어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읽어드린다거나 아니면 출력을 한다거나 바이너리 모드로 쓴다거나 파일의 끝에다가 한다든가 등등 다양한 파일 모드를 결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los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파일을 닫을 수 있고 remove 함수를 이용하면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입출력에 대한 실습 코드도 같이 한번 실습해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외 처리죠. 우리가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이 예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ception handling이라고 영어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소위 try catch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try catch, 특히 catch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처리들을 수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짧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예외 처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템플릿이죠. 저는 객체 지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템플릿이야말로 C++ 언어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내가 코딩을 덜 하더라도 많은 클래스를 양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요걸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은
다양한 코드를 생성해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크게 C++에서는 함수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템플릿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예를 들면은 템플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my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my 클래스의 int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자료형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런 코드가 없을 때에는 실제로 템플릿은 코드가 미생성돼요. 예를 들면 템플릿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이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어 두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아예 컴파일 단계에서는 이 템플릿으로부터 파생된 코드가 전혀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 그대로 템플릿, 타입 네임 T 이렇게 써줘 주시면 돼요. 타입 네임을 그대로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템플릿 내부에서는 그 기호가 일종의 자료형인 양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유의사항이 있죠? 템플릿 클래스와 멤버 함수는 모두 다 헤더 파일에다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으로부터 파생된 거 또 중요합니다.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반복자, 알고리즘 이런 세 가지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수많은 컨테이너나 알고리즘, 다양한 자료형, 전문가 설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STL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형태의 클래스는 바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 이용해서 기존에 배열 이용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중간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맨 뒤에 추가하거나 맨 앞에 추가하거나 이런 종류의 다양한 기능들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캐퍼시티에 대한 자동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벡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맨 뒤에다가 추가할 때는 푸시백, 그 다음에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빼올 때는 팝백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멤버 함수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begin, end, iterator와 같은 다양한 사용법을 사용하는 방법, 포문을 이용해서 활용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iterator가 있으면은 begin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 지점에 대한 걸 지정을 해준 다음에 iterator가 end에 닿았는지를 느낌표 는 연산자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친숙한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터레이터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코드. 제 모습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았었죠? 제가 제 모습을 잠깐 다시 한번 지워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잠깐 제 모습을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미 샘플 코드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또 배웠던 게 STL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벡터, 큐, 스택, 그 다음에 priority queue, 리스트, 맵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테이너 클래스들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애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참고해 주세요. 컨테이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 컨테이너와 연관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순차, 말 그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쌓는 거니까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은 빠르고 삭제하는 것도 빠른데 내가 특정한 위치에 데이터가 어디 있지 하고 찾아갈 때는 요렇게 탐색하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전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 이름 한병준이라고 하는 걸 검색한다. 그러면 히읗으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찾고 하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찾고 한으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찾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히읗, 하, 그 다음에 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릅니다. 대신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런 어떤 인덱싱된 구조를 구성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느릴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반복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컨테이너의 요소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추출하고 읽어내고 변경하고 할 때 반복자라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종의 포인터처럼 간주하면 됩니다.
일반화된 포인터라고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 되게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존재해서 순회가 가능해요. 즉, 맨 뒤에 걸 다 읽고 다시 앞에 걸로 되돌아와서 읽을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반복자는 전향 반복자, 양방향 반복자, 무작위 접근 반복자 이런 다양한 반복자가 존재하고요.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퀄 이퀄 등등등 다양한 연산자 있으니까 쓰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 이 이터레이터 선언하려면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새로운 기능으로 나온 auth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변수를 선언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DEQ 버전으로 DEQUE라고 쓰죠. DEQ 버전으로 여러 숫자를 입력하고 추출하고 이런 예제를 한번 같이 다뤄본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TL 알고리즘 람다식 배웠는데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앞서서 배웠던 다양한 자료형들, 컨테이너라고 하죠. 이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탐색이나 정렬, 개수세기 등등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include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전처리기 하나만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알고리즘 중에는 불변경 알고리즘도 있고 변경 알고리즘도 있다.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굉장히 그 1학년 때 뭐 이산수학 등에서도 한 번씩 접하게 되는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죠. 이런 것도 기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트를 이용해서 정렬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구현하다 보면 모든 함수들을 다 이름을 붙이는 거, 네이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죠. 어떤 함수는 이례적으로만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서 즉시 선언 정의해서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함수의 개념을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너니머스 펑션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게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히 이 함수를 만들면은 그러면 메모리에서 사용됐다가 싹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이 함수 객체 자체를 계속 전달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전달도 가능하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STL 알고리즘 등에다가 함수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서 나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나는 어떤 특수한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자료 구조에서 두 번째 항목 기준으로만 정렬하고 싶다 등등 다양한 그런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 람다식을 이용해서 나만의 기준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X 윈도우 시스템과 GUI 프로그래밍. 사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응용 배울 때 이 제목과 가장 어울리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배우는 주제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죠. C++를 배우느라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X 윈도우 시스템 GUI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게 되면은 위젯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 2주차 때도 한 번 다뤘지만 11주차 때도 또 한 번 다뤘죠. Qt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Qt라고 읽으셔도 되고 Qt라고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GUI 프로그램 개발에 쓸 수가 있는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다. 참고해 주시고 X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역사나 특징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연도와 역사 정도는 그래도 윈도우 프로그래밍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었죠. 특수한 형태의 X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divide and conquer 라고 하는 철학이 유닉스로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divide and conquer라고 이렇게 적으니까 다시 한번 스펠링도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러면은 무슨 복잡한 스킬을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워두고 그 창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버튼이며 텍스트 레이블이며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구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윈도우 띄우고 버튼 라벨 객체 사용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Qt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스 플랫폼 GUI 프로그래밍 툴킷이다.
완전히 풍부한 위젯과 객체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기능을 연결한다고 얘기했는데 기능을 연결할 때 시그널이라는 개념과 슬롯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connect 함수와 disconnect 함수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헬로 월드 프로그래밍 한번 코드를 살펴보았었죠. 큐트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하고 헬로 큐트 프로그래밍 이용해서 큐 레이블 위젯도 만들고 큐트 위젯들 다양한 것들 또 이제 한번 학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개념들을 배워보았죠. 툴킷이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아주 간소화해주는 클래스 집합이며 위젯이라고 하는 것은 버튼이나 윈도우처럼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좀 비슷해요. 가젯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레이아웃 매니저처럼 아예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거를 뜻한다는 거, 뒤편에서 돌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q 위젯 클래스를 모두 상속하고 있다. 버튼이며 레이블이며 이런 것들 다 상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능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특정한 기능이 실행되도록 한다. 버튼이 눌리는 것 자체가 이벤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지되고 처리될 수 있는 동작이나 사건을 뜻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튼을 한번 배웠어요. 요런 이제 조그만 버튼 여러분이 마우스 갖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QFC 버튼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았죠. 특히 시그널과 슬롯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합시다. 시그널은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신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롯은 그러면은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가 어떤 동작을 행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동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코드를 의미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 신호를 동작과 연결해주는 작업을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conne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connect는 4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죠. sender, signal, receiver, slot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sender가 예를 들면 푸시 버튼이다. receiver는 뭐 다른 거다. 시그널이 어떤 형태의 신호다. 슬롯은 어떤 동작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시그널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 될 수 있고 떼는 것도 동작이 될 수 있고 버튼을 눌렀다 떼는 것 자체가 클릭이라고 하는 동작이죠. 그 클릭이라고 하는 동작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시그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 한번 다시 한 번쯤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 드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32강에서는 사용자 정의 위젯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캡슐화, 정보 은닉, 추상화, 상속, 다형성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상속을 이때 드디어 활용을 하는 거죠. 특히 자식 클래스는 콜론 연산자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와 연결한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용자 정의 위젯의 디스라고 하는 지시어는 사용자 정의 위젯에다가 위젯 배치를 위해서 사용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 레벨 위젯 자체가 그냥 윈도우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튼도 극단적으로는 하나의 그냥 위젯으로 큰 윈도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사용자 정의 위젯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크기를 바꾸면은 그 내부에 돌아가는 그런 배치가 다 바뀌지 않으니까 윈도우 크기만 변경되니까 이런 것도 유의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시그널 대비 슬롯에 연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크기 같은 걸 조정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resize, 크기 조정, move, 이동한 것, set geometry, 좌표 설정해 주는 거. 이런 이제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 11주차에선 표현을 하는데 C++ 진영에서는 멤버 함수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객체지향적 관점에서 봤을 땐 메서드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슬롯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었죠? 시그널 슬롯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또 객체 속성, 이벤트와 이벤트 필터, 국제화를 위한 문자 번역, 타이머, 계층적 객체 트리 이런 다양한 확장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슬롯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조건. 첫째, 부모 클래스는 큐 오브젝트 클래스를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상속을 해야 됩니다. 둘째, 헤더 파일에서 클래스 정의 부분에 자, 요거 그대로 똑같이 적어야 돼요. 대문자로 q 언더스코어 오브젝트라고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클래스 내부에다가 시그널 슬롯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 요 세 가지 조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MOC, 모기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죠. 영어로는 메타 오브젝트 컴파일러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건데 이런 큐 오브젝트와 같은 지시어가 사실은 실제로 C++ 코드로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레인 C++로 변환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 모기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거쳐서 변환한 다음에 진정한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하는 방식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주차 34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위젯들을 배우게 됩니다.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버튼, 메뉴, 스크롤바, 메시지 박스 등등을 표현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정보를 입력하는 거 말고도 정보를 표시해주는 입력과 출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젯은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위젯은 다 이론적으로 최상의 위젯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Qt의 위젯은 모두 컨트롤과 컨테이너로 사용 가능하다. 스태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만약에 윈도우 위젯이 이렇게 포개져 있을 때 누가 위냐 그런 상하관계를 설정해 준 게 바로 스태킹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 표시 관련된 위젯이 있는데요. Q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블 형태로 사용자한테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위젯이다. 이게 문자일 뿐만 아니라 픽스맵, 그림, 영화 등등 다양한 거 다 출력이 가능한 만능 위젯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계산기처럼 숫자를 출력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위젯으로 QLCD 넘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CD라고 하니까 약간 요새는 LED가 대세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기서 QLCD 넘버, 우리 LCD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계산기 등에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 프로그레스 바는 숫자 값을 이제 여러 번 표시해 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70%다. 이만큼 중에서 한 70% 정도 차 있는 이런 바를 표현해 주고자 할 때 그때 활용을 하는 게 바로 Q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Q 텍스트 브라우저를 이용하면은 웹 브라우징 할 때 사용하는 HTML 문서 등을 바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가 있는 문서, 다른 문서로 옮겨갈 수 있는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순하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글자의 크기, 색깔, 폰트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걸 리치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튼 위젯들도 굉장히 다양함을 배웠죠. 모든 버튼 위젯들은 다 Q Abstract 버튼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그래서 Q 푸시 버튼, Q 툴 버튼과 같은 버튼이 있고요. 또 옵션을 선택할 때는 Q 라디오 버튼, Q 체크박스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Abstract 버튼은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오토 리피트 속성, 토글 푸시 등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Q 푸시 버튼이나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등등이 그런 기능들을 상속받아서 똑같이 가지고 있겠죠. 푸시 버튼은 거기에 추가로 명령 버튼이나 그 다음에 요 이제 앰퍼샌드 문자를 이용하면은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Alt A를 누른다. Alt 대문자 A를 누른다. 그러면 앰퍼샌드 A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화면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밑줄 A하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Alt A 눌러주면 바로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럴 때 활용을 하는 게 바로 Q 푸시 버튼 위젯입니다. 여러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Q 라디오 버튼 위젯을 사용하고요. Q 버튼 그룹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것도 중간중간 등장하니까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박스 위젯을 이용하면은 여러 개의 옵션을 동시에 입력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버튼 그룹과 큐 그룹 박스를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빛을 발하게 되겠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위 조정 위젯이라고 해서 범위가 영어로 range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다. 그런 범위를 설정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0에서 100 정확히는 안 되고요. 0에서 99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재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위 표현할 때 왼쪽으로 가면 0, 오른쪽으로 가면 99 이런 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얼을 돌리면 0에서부터 99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set wrapp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핀박스 계열들은 모두 Q abstract 스핀박스를 상속합니다. Q 더블 스핀박스나 Q 스핀박스 등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Q 슬라이더, Q 스크롤바, Q 다이얼 등등은 Q abstract 슬라이더를 상속한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Q 스핀박스는 숫자 값을 입력하고요. 실수 값을 입력받을 때는 더블형 있죠? Q 더블 스핀박스라는 걸 활용한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Q 슬라이더는 수직 수평 슬라이더고요. Q 다이얼은 원형 범위로 조정을 하거나 래핑 속성을 쓰거나 이럴 때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입력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Q 라인 에디트 위젯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한 줄로 된 문자열 입력할 때 활용합니다. 문자 개수는 32,767자로 제한되어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 문자를 보이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문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줄 때는 에코 모드를 노말로, 안 보여줄 때는 노 에코로, 그다음 패스워드처럼 이렇게 별별별 표현해주고 싶을 때는 패스워드로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에코 온 에디트 이런 모드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Q 텍스트 에디트인데 우리 앞서서 또 하이퍼 텍스트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HTML처럼 HTML과 같은 콘텐츠를 출력할 때는 to HTML, 그다음에 일반 텍스트 출력할 때는 Q plain to plain tex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Q 컴보 박스 위젯을 이용하게 되면은 문자열로 된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리스트가 나오고요. 또 작은 버튼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따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콤보 박스 창을 일종의 Q 라인 에디트 위젯처럼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산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 이제 사칙연산 계산기 프로그래밍을 지금까지 배웠던 위젯들을 이용해서 구현해 본 것이죠. 전체 화면 구성이라든가 배치할 때 활용하는 다양한 메서드 함수들 배워보았고요. Q 레이블 위젯도 활용해 보았고 이벤트 처리나 계산을 하기 위한 구현도 알아봤습니다. 계산기의 버튼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슬롯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버튼을 묶는 방법, 특히 Q 버튼 그룹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 예제 코드에서 나왔습니다. 또 Q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았으니까 이 후반부 코드만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실 때 더 복잡한 레이아웃 또 시간을 들이면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기초를 알게 되시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14주차까지의 요점을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습 포인트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때도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데요. 기말고사 때도 동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수강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완강하셨다면 강의 슬라이드 갖고 최종적인 정리를 하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많이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특강과 평가하기 문항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습평가 파트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꼭 풀어주세요. 대부분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되니까 풀어보시고 정리해 두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소스코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리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소스코드와 관련된 문항을 낼 때는 다 소스코드랑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하유형 같은 경우는 대개 사지선다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이 혼합된 거. 단순 용어나 사실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고요. 또는 단순 문법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암기식으로 배우셨다 하시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유형서부터는 이제 소챕터 내부에서 사실관계 묻는 거 많이 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유형에서도 살펴보시고요. 조금 더 하유형보다는 약간 더 차원이 높은 복잡한 용어나 구현을 묻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유형 되겠는데요. 대개는 이제 좀 상이니까 여러분들 변별력이 있게 출제를 하겠죠. 하나의 챕터나 여러 챕터에 결정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적 부여에 있어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설계하니까 이건 저도 그때그때 출제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의 무운을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소개해 드렸던 그런 유형들인데요. 기말고사 때도 유형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하난이도는 제가 단순 사실이나 용어를 묻는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용어는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답을 이제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컴퓨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며 수행 작업 지시서다. 여기서 좀 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답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세 아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인 명령어를 정의한 언어로서 이진수로 표현되고 서로 다른 언어로 정의되는 거 CPU마다 다르다. 그럴 때는 답이 뭐죠? 기계어입니다. 어셈블리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이진수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셔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난이도죠. C++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요거는 하나의 소챕터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숙지하고 있으셔야지 금세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더 이상의 이렇게 1980년대 초에 비안의 스트롭스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 요게 이제 맞고요. 뭐 C 언어랑 관련이 있죠. 원래 C++ 언어는 C with 이제 classes 이런 표현으로 나왔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걸 내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 용어를 내지만 함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개수, 타입 순서 등을 나타내는 용어가 무엇이냐 해서 시그니처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적으실 때는 시그니처라고만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SIGNATUR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 적으셔도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기말고사에 대한 이런 특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근본 학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